그야말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는 지표는 보지 말고 이 선행지수 같은 미래의 경제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의 경제 지표는 맨날 나쁘다고 그러면 이걸 보면 주식 투자 못해요.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통계청이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야말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산업 생산이 지난달에 비해서 1.6% 감소했고요. 특히 제조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소비는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11월에 많이 감소해서 약간 기저효과인 것 같고요. 특히 그 투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주 순환 변동치, 그다음에 선행주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현재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생산 감소세 보이고 있고요. 동행 순환 변동치라든지 선행 순환 변동치라든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그 네. 재고일 지수라고 거기다 그려놨는데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과 12월 달에 우리 그 재고일 지수가 127.4%였어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국내 소비도 안 되고 최근에 수출도 감소하니까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재고를 줄이려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동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동률이 한때 79%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70%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만 재고율 지수가 작년 11월에 127.4%였는데요. 12월 보니까 126%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상품이 많이 팔려서 재고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든 재고율 지수가 정점은 치고요. 이게 조금 감소세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프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방향 그려놨으면 거의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좀 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나중에는 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게 건가요?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시간이 좀 거군요. 많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아.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이제 동행 순환 변동치, 선행 순환 변동치 다뤄봤는데요. 경기 종합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경기를 예측하는데 선행지 순환 변동치인데요. 네. 그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계속 하락했죠. 이게 이제 주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이게 그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100.9로 좀 감소폭이 빨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행주 순환 변동치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죠.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야, 현재 경기도 나빠지는구나. 이걸 그 동행지수가 나타내는 겁니다. 네, 경기 종합지수들 살펴보니까 선행지수가 작년 21년 6월 정점을 찍고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지수도 역시나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출이 참 저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작년 그 9월까지는 우리 수출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이거 1월 수출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4%나 감소해버렸습니다. 16.4%요.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 일평균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그 그래프로 계속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과거 그 이기 때 보면은 수출이 거의 2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도 거의 20% 감소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거의 20%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6%니까 거의 그 수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2, 3월 가면은 거의 이 수준에 갈 텐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다. 과거 보면 20%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감소폭이 축소됐으니까 예, 수출 보면은 아마 지금 1분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저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예. 보면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전년 동월 수출. 대비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감소된다는 것. 아, 마이너스는 계속 되는데 마이너스 폭이 감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가 예, 된다. 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주가하고 계속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 개가 상관계수가 0.86이라고 그랬죠.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일평균 수출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다. 아, 네. 예, 그런데 물론 그 코스피가 최근에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는데요. 이 선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그 2021년 6월에는 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36% 가대평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주가가 뭐 3,300까지 갔다가 2,135까지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적정 수준이나 혹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근데 올 그 1월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버렸죠. 네, 1월 맞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 정도 약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어떻든 지금 수출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 가대평가됐던 게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주가는 지금 반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 뭐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심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경제 심리가 참 안 좋은데요. 네. 예, 특히 저 한국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발표하는데 이게 최근에 급락했었어요. 예, 그런데 대기업, 수출 기업은 작년 상반기까지만까지 하나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BSI가 100이 넘었는데 최근에 그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예, 대기업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 소비 심리는 많이 떨어졌다가 좀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계 소비 심리하고 기업 그 경기 실사지수 합친 거를 경제 심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이것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심리는 뭐 실물 경제 지표도 안 좋은데 네. 심리도 많이 안 좋다. 예, 그리고 제가 한국의 그 뉴스 심리 지수 한번 보자. 아, 예, 네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게 뉴스 심리 지수는 1월 들어서 조금 개선됐습니다. 아,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올라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쁜 보도보다는 언론 기사에서 조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올 1월 달에 뉴스 심리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이게 이제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가장 나빠졌습니다.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기업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경기에 그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지수들 특히나 이제 선행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보일까요? 예, 제가 뭐 올해 그 비교적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행지수가 2021년 6월 저점을 쳤는데 올 3월 전후가 저점일 것이다. 지난번 방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그 12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모델에 12월 데이터를 넣고 업데이트했는데요. 이게 방향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이 그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게 7개 지표가 선행지수 구성 요소인데요. 이 지표 하나씩 하나씩 보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아까 그 재고일 지수, 재고 순환 지표라고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재고질 지수가 정점을 쳤을 것이다. 물론 내용은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네. 수출이 되고 내수가 증가해가지고 물건이 팔려가지고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보다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수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거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경제 심리 지수 이게 소비자는 조금 회복됐는데 기업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좀 반등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 뭐 작년 12월,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 1월에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 코스피가 아마 선행지수 상승을 가장 빨리 유도할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의 예, 상승. 예, 이 점이 좀 영향을 주면 좀 그래도 좋을 것 같기는 예. 하네요. 그리고 네.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뭐 여기서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지만은 저는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서서히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앞서 본 것처럼 뭐 산업활동 동향, 뭐 GDP, 지난 시간에 이제 IMF 경제 전망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경제상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보는 지표는 보지 말고 이 선행지수 같은 미래의 경제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경제 지표 맨날 나쁘다고 그러면요, 이걸 보면은 주식 투자 못 해요. 그리고 작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지나치게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올해 좀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서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지표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올해는 그 수익률을 올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라.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예, 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확실히 앞으로의 전망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 언제쯤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뭐 1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2월에는 조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예측한 것처럼 3월 저점 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 5월 가면서 오른다면요, 저는 뭐 3월에서 5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장이 한번 있을 수 있다. 어. 예,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바꿔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경제 그때까지도 뭐 산업 생산 감소하고 GDP 별로 안 좋고 이런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안 좋을 텐데요. 미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올해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지표를 봐라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행지수의 하락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뤄봤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선행지수에 대해서는요, 매월 발표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업데이트해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찾아오는 기회니까요.
꼭 이 선행지수를 다룰 때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정석,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만 엮어 준비하였는데요. 그 보람이 느껴집니다. 제가 손수 정리한 교재, 그리고 평생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